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이 세상에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능력이 있든 없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누구에게나 걱정은 재난처럼 덮쳐와 삶의 숨통을 조이곤 합니다. 그러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걱정을 길들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멋대로 찾아온 걱정에게 먹이를 주고 몸집을 키우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삶을 내 의지대로 통제하겠다는 생각만큼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대체로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은 제거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합니다. 걱정은 더위나 추위처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무턱대고 참다간 심각한 마음의 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흔들리던 마음이 고요하게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엔 두려움과 불안한 말고도 열정, 설렘, 호기심 등 다양한 마음이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유리 멘탈에서 강철 멘탈로 거듭나는 방법,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이 책에서는 걱정이라는 마음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걱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해소할 수 있는지, 나아가 그 걱정을 삶의 원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올바르게 걱정하는 공식. 고민은 욕구의 충돌이다. 우선 고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고민은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충돌해 발생한 갈등입니다. 어렵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각하고 있는 욕구도 있고,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미처 깨닫지 못한 욕구도 있습니다. 이 중 전자가 의식, 후자가 무의식입니다. 즉, 고민이란 드러난 욕구와 숨겨진 욕구 사이의 충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더 좋은 회사로 옮기고는 싶은데 정작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자신의 게으름이 고민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의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어 합니다. 짜증나는 상사 때문에 견디기도 힘들고 급여도 적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는 새 시간은 하루하루 흘러만 가고요. 이런 사람의 마음속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고민을 잘 들여다보면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식에서는 이직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에서는 이직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이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하다든가, 현재 직장보다 출퇴근이 불편하다든가,
어쨌든 요점은 드러난 욕구와 숨겨진 욕구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공식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뭐뭐 하고 싶은데 드러난 욕구, 한편으로는 뭐뭐 하고 싶지 않다, 숨겨진 욕구. 2. 뭐뭐 하고 싶지 않은데 드러난 욕구, 한편으로는 뭐뭐 하고 싶다, 숨겨진 욕구. 사람마다 복잡하고 다양하기 그지없는 가지각색의 고민도 대부분 이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심한 성격이 고민인 사람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싶다라는 드러난 욕구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건 부담스럽고 싫다라는 숨겨진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고, 가족과의 다툼으로 고민인 사람은 가족과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드러난 욕구와 가족의 말이나 행동을 참을 수 없다라는 숨겨진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고민은 상반된 두 욕구의 충돌이라는 명료한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그런 숨겨진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역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원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은 스스로 알아채기가 어려우니까요. 의식이 수면 위를 유영하는 오리떼라면 무의식은 호수 바닥을 기어다니는 가재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스스로 자연스럽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을 의심해보는 시도도 필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자신도 미처 알아채지 못할 만큼 다방면으로 뻗어나가기 마련이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의식할 수 있는 것, 그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마음속에는 한바탕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고민의 실체와 마주하고 그 정체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제법 편해집니다. 만약 당신에게도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을 이 공식에 맞춰 정리해 보세요. 심각하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고민이라도 의외로 간단한 문제였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잡생각에 먹이를 주지 마라. 통제할 수 없는 문제는 내버려 둬라. 황제에게조차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저는 한때 온갖 걱정거리를 지레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전전긍긍하기도 했고, 자신을 항상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제 능력이 남들보다 부족하진 않은지 신경 쓰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고민을 멈추면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몰라 라거나 미리 걱정해 두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충격을 덜 받을 거야 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대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루스가 직접 썼다는 제 명상록에서 이런 구절을 읽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한다. 이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자 지혜이다. 앞서 말했듯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넓디 넓은 지중해 전역을 통틀어 가장 강대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조차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나자 그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거렸던 자신의 모습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황제도 뭣도 아닌 일본의 평범한 소시민일 뿐인데 말이죠. 곧바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자주요. 예를 들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다 라는 고민이 있다고 해 봅시다. 사실 이런 고민은 애당초 고민거리조차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주위 사람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이다 라는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지원한 회사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당신이 머리를 싸매고 속을 썩인다 해서 인사 담당자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고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걱정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라면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합시다. 그 외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업이 안 된다는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 심사나 면접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결과 자체를 걱정하는 대신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에 관해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결과는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노마 제국의 황제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머리만 싸매고 있는 건가? 라고 말입니다. 만약 그 고민의 뿌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였다면 황제 폐하조차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나? 라며 웃어넘깁니다. 그러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죠. 이렇게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할 때는 펜과 종이를 준비해 머릿속을 채운 고민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봅시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기준으로 분류해 봅시다. 어떤가요? 가득했던 고민이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았나요?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고민을 골라내는 것만 해도 커다란 발전입니다. 자괴감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불완전하게 사랑스러운 것이다. 장점보다 단점이 더 커 보이는 이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깐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장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그리고 자신의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건네면 제법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단점을 묻는 질문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빠르게 대답하지만 자신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는 오래 고민하는 사람이 비교적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평소 자신의 장점보다 단점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겐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어째서인지 다른 사람이 부족하거나 못난 점에 눈길이 갔던 경험 한 번쯤 다들 있지 않나요? 인간은 약간의 흠으로 완성된다. 이렇듯 사람은 부족한 부분에 마음을 쏟는 경향이 있어서 자연스레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이나 할 수 없는 일을 떠올리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곤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읽은 책에서 그런 불안감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 빌 모이어스와 세계적인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의 대화였습니다. 캠벨 씨, 당신은 사람은 결점이 있기에 사랑스러워진다라고 했는데 언뜻 보면 잘 와닿지 않는군요. 아이들은 툭하면 넘어지고 작은 체구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큰 머리를 달고 있죠. 하지만 그런 점이 오히려 아이들을 더욱 귀엽고 사랑스럽게 만듭니다. 이와 비슷하게 강아지 중에도 이상한 생김새나 신체 비율을 가지고도 많은 사랑을 받는 견종이 있죠. 이들 모두 불완전함으로 귀여운 것입니다. 즉, 완벽한 인간은 사랑받기 어렵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모이어스 씨. 그런 존재는 인간답지 않을 테니까요. 인간의 배꼽처럼 불완전한 약간의 흠, 바로 그것이 인간성입니다. 그게 인간을 초자연적인 존재도 불로불사의 존재도 아닌 인간다운 존재로 만들죠. 우리는 바로 그런 점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프 캠벨, 빌 모이어스, 신화의 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눈이 번쩍 뜨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사랑스럽다라고 느끼는 대상은 분명 불완전한 존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은 만화 톰과 제리를 떠올려 봅시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고양이 톰과 생쥐 제리는 결코 완벽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시종일관 넘어지고 부딪히고 깔리고 망가지는 그들의 모습은 완벽하기는커녕 아주 우스꽝스럽죠. 서로 골탕 먹이기 위해 깜찍한 계략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런 계획이 뜻대로 잘 풀리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도리어 제게 제가 넘어가 낭패를 당하고 도망다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토록 부족하고 불완전한 모습이야말로 이들이 오랜 시간 널리 사랑받아온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일상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는 아주 유능하고 명석한 상사가 있었습니다. 맡은 일마다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다른 사람의 실수까지도 너끈히 해결해주는 모습에 저와 제 동료들 모두 그분을 존경에 마지 않았지만 어쩐지 쉽게 말을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불편했달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상사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변변한 대화 없이 어색하게 밥을 먹던 도중 저는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닭튀김을 집어먹는 그분의 젓가락질이 정말 이상하다는 사실을요. 마치 젓가락질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의 손길 같았습니다. 털이 부숭부숭 자라 있었다는 것만 빼면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완벽하게만 보였던 상사가 달리 보였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 후로 저는 그 상사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말을 걸 수 있었고 회사에 다니는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이처럼 부족함이 있고 비웃음거리나 흉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미 넘치는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죠. 마치 입술 사이로 살짝 드러나는 덧니가 미소를 더욱 귀엽게 만들어주듯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결함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결함 때문에 당신을 더욱 사랑스럽게 느낄지도 모르니까요.
완벽한 사람은 오히려 매력이 없다. 살을 빼면 인기가 많아질지도 몰라. 성격이 밝아지면 친구가 많아질지도 몰라. 일을 잘하면 모두가 좋아해 줄지도 몰라. 사랑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난 사람들이랑 부대끼는 게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잘 들여다보면 자신과 잘 맞고 친밀한 사람들에게는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능력이나 자랑거리를 가지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히려 사람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하는 것,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랑받는다 라고 말하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미키마우스가 비율 좋은 구둥신 몸매의 날렵한 콧날, 잘 빠진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디즈니랜드의 마스코트가 될 수 있었을까요? 똑똑하고 논리정연한 톰과 제리는 또 어떻고요? 완벽한 존재는 존경받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존재는 사랑받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갈구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처럼 부족한 존재를 사랑하게 됩니다. 두 마음 모두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쪽만을 바라보며 자신을 채찍질하지 말길 바랍니다. 편견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우리는 늘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사고를 프레임에 가두지 말 것. 어느 날 카페에 있던 저는 한 무리의 손님들이 큰 소리로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이가 요즘 통 무신경에 전에는 된다고 했으면서 그렇게 말하다니 기가 막혀. 그들의 대화는 대부분 불평불만과 푸념이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한탄, 연애 상대가 보여준 행동에 관한 불만,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운조차 따라주지 않는 인생에 대한 불평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렇게 한참 푸념을 늘어놓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죠.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투덜거리다 보면 우리의 의식은 부정적인 방향에 신경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도 불평할 거리들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컨대 연인이 약속 시간에 늦어 불만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입에 담고 나면 다음에 연인을 만날 때도 과연 이 사람이 오늘도 늦을 것인가 라는 생각에만 정신이 팔리게 됩니다. 그러다 정말로 상대가 지각을 하면 자연스레 역시 오늘도 늦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늦지 않는다 해도 용케도 오늘은 늦지 않았군 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를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 같은 연애의 진정한 기쁨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죠. 사고 능력이 지각하느냐 지각하지 않느냐라는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다른 곳도 아닌 꿈과 환상의 나라 디즈니랜드에서였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발견한 비밀. 어릴 때 이후 10년 만에 디즈니랜드에 갔을 때 일입니다. 제 기억 속에 디즈니랜드는 알록달록한 장식으로 가득하고 신나는 음악이 흐르며 모든 사람이 밝게 웃고 있는 환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냉정한 눈으로 바라본 디즈니랜드는 10년 전의 기억과 많이 다르더군요.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오는 길에 저는 문득 대기줄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궂은 날씨에 힘들게 놀이기구 순서를 기다리던 사람, 이미 지친 듯 바닥에 주저앉아 버린 가족, 줄을 서 있던 사람 중 적어도 3분의 1은 피곤함에 찌들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눈에 띄자 저는 호기심이 발동해 이 놀이공원에 피곤해하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일부러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놀이기구에 정신이 팔려 보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죠. 말다툼을 하고 있는 커플도 있었고 아이들까지 데려왔으면서 빨리 집에 돌아가자고 옥신각신하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여기저기서 짜증난 얼굴의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디즈니랜드가 이렇게나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곳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모습은 오히려 그 반대였죠. 분명 이곳은 미키마우스를 보며 기뻐하는 어린이들, 신데렐라 성을 보며 감탄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과연 디즈니랜드는 꿈과 환상의 나라일까요? 아니면 피로와 짜증의 나라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세상 일은 100% 좋지만도 않고 100% 나쁘지만도 않다고들 하죠. 모든 일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이라는 양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현실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디즈니랜드도 그렇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꿈과 환상의 나라이기도 하고 심통난 사람들로 가득한 피로와 짜증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때 그런 양면적인 현실의 어떤 면을 바라볼지 결정했던 것 바로 저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제가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웠을 때는 짜증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고 일부러 짜증난 사람들을 찾아보았을 땐 즐거운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죠. 제 신경이 다른 쪽에 쏠려 있었으니까요. 요컨대 우리는 자신이 처한 현실의 부정적인 측면을 없애버리지는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현실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중 어느 쪽을 바라볼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부정적인 생각이 유용할 때도 있죠.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고민을 증폭시킨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만약 고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다면 잠시 현실의 긍정적인 면을 향해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푸념만 늘어놓게 되는 당신의 인생도 어쩌면 꿈과 환상으로 가득한 디즈니랜드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걱정은 마음의 감기다. 당신은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 참고 있는 것이다. 말했다시피 전문가로부터 마음의 병을 진단받는 것은 아니지만 병인지 아닌지 모를 경계선에 서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정말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하루하루 괴로움을 억누르며 살아가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큰 고민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도 이 정도면 사는데 큰 고민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밖으로 티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울한 기분이 만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딱히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결코 기분이 좋다고도 말할 수 없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 정도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는 절대로 얕보아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고민으로 인해 회사에 못 가게 되거나 오랫동안 외출도 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힌 사람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권유합니다. 또 당사자도 이런 상태라면 전문가를 만나는 편이 좋겠다라고 생각해 전문가를 찾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티가 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어떻게든 혼자서 삶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의 힘든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 역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고 고립되고 맙니다. 그 결과 티가 나지 않는 사람은 혼자서 고민을 끌어안은 채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좋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의 급성질환이 아니라 마음의 만성질환이 생기는 것이죠. 즉, 고민이 가볍다 보니 오히려 고민에게 오랫동안 괴롭힘 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힘든 상황을 참으며 상담을 받으러 가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욱 세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생각합니다. 인생을 저공비행하는 사람들에게 절세는 다음 목적지로 출발할 때 맨 처음 단숨에 높은 고도까지 날아오릅니다. 그러면 그 후로는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기만 해도 바람을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저공비행을 하게 되면 계속 날개를 퍼덕거려야 합니다. 해수면 가까이에서는 바람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이죠. 이러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맙니다. 저는 티나지 않는 사람들이 저공비행을 하는 철새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아직 물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날고 있는 고도가 낮기 때문에 항상 강한 바람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힘이 다 빠져버리기 전에 서둘러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고민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쨌든 하루하루 살아가고는 있잖아. 이 정도 고민은 상담받을 필요 없어 라고 간단히 일축해 버리는 것이죠. 저 역시 한때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소를 개업했을 때 일부러 고민이 없는 사람들의 고민 상담소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별거 아닌 고민이어도 당신이 힘들다면 상담받으러 오세요 라는 뜻으로 말이죠. 사소한 고민도 고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싶었다거나 할까요? 작은 병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큰 병이 되듯 사소한 고민도 방치하면 큰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지 오래됐다면 한번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만성화되고 있던 내면의 아픔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는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해결되기도 하니까요. 인식하지 못한 문제는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상대는 이길 수 없는 것처럼요. 부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 여러분이 자기 마음속의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를 향해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올바르게 걱정하는 공식.
고민은 욕구의 충돌이다. 우선 고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고민은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충돌해 발생한 갈등입니다. 어렵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각하고 있는 욕구도 있고,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미처 깨닫지 못한 욕구도 있습니다. 이 중 전자가 의식, 후자가 무의식입니다. 즉, 고민이란 드러난 욕구와 숨겨진 욕구 사이의 충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더 좋은 회사로 옮기고는 싶은데 정작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자신의 게으름이 고민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의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어 합니다. 짜증나는 상사 때문에 견디기도 힘들고 급여도 적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는 새 시간은 하루하루 흘러만 가고요. 이런 사람의 마음속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고민을 잘 들여다보면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식에서는 이직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에서는 이직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이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하다든가, 현재 직장보다 출퇴근이 불편하다든가, 어쨌든 요점은 드러난 욕구와 숨겨진 욕구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공식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뭐뭐 하고 싶은데 드러난 욕구, 한편으로는 뭐뭐 하고 싶지 않다, 숨겨진 욕구. 2. 뭐뭐 하고 싶지 않은데 드러난 욕구, 한편으로는 뭐뭐 하고 싶다, 숨겨진 욕구. 사람마다 복잡하고 다양하기 그지없는 가지각색의 고민도 대부분 이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심한 성격이 고민인 사람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싶다라는 드러난 욕구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건 부담스럽고 싫다라는 숨겨진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고, 가족과의 다툼으로 고민인 사람은 가족과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드러난 욕구와 가족의 말이나 행동을 참을 수 없다라는 숨겨진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고민은 상반된 두 욕구의 충돌이라는 명료한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그런 숨겨진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역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원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은 스스로 알아채기가 어려우니까요. 의식이 수면 위를 유영하는 오리떼라면 무의식은 호수바닥을 기어다니는 가재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스스로 자연스럽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을 의심해보는 시도도 필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자신도 미처 알아채지 못할 만큼 다방면으로 뻗어나가기 마련이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의식할 수 있는 것, 그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마음속에는 한바탕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고민의 실체와 마주하고 그 정체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제법 편해집니다. 만약 당신에게도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을 이 공식에 맞춰 정리해 보세요. 심각하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고민이라도 의외로 간단한 문제였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잡생각에 먹이를 주지 마라.
통제할 수 없는 문제는 내버려 둬라. 황제에게조차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저는 한때 온갖 걱정거리를 지레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전전긍긍하기도 했고, 자신을 항상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제 능력이 남들보다 부족하진 않은지 신경 쓰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고민을 멈추면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몰라 라거나 미리 걱정해 두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충격을 덜 받을 거야 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대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루스가 직접 썼다는 제 명상록에서 이런 구절을 읽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한다. 이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자 지혜이다. 앞서 말했듯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넓디 넓은 지중해 전역을 통틀어 가장 강대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조차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나자 그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거렸던 자신의 모습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황제도 뭣도 아닌 일본의 평범한 소시민일 뿐인데 말이죠. 곧바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자주요. 예를 들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다 라는 고민이 있다고 해 봅시다. 사실 이런 고민은 애당초 고민거리조차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주위 사람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이다 라는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지원한 회사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당신이 머리를 싸매고 속을 썩인다 해서 인사 담당자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고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걱정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라면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합시다. 그 외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업이 안 된다는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 심사나 면접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결과 자체를 걱정하는 대신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에 관해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결과는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로마 제국의 황제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머리만 싸매고 있는 건가? 라고 말입니다. 만약 그 고민의 뿌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였다면 황제 폐하조차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나? 라며 웃어넘깁니다. 그러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죠. 이렇게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할 때는 펜과 종이를 준비해 머릿속을 채운 고민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봅시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기준으로 분류해 봅시다. 어떤가요? 가득했던 고민이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았나요?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고민을 골라내는 것만 해도 커다란 발전입니다. 자괴감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불완전하게 사랑스러운 것이다. 장점보다 단점이 더 커 보이는 이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깐 2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장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그리고 자신의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들에게 이 2가지 질문을 건네면 제법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단점을 묻는 질문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빠르게 대답하지만 자신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는 오래 고민하는 사람이 비교적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평소 자신의 장점보다 단점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겐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어째서인지 다른 사람이 부족하거나 못난 점에 눈길이 갔던 경험 한 번쯤 다들 있지 않나요? 인간은 약간의 흠으로 완성된다. 이렇듯 사람은 부족한 부분에 마음을 쏟는 경향이 있어서 자연스레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이나 할 수 없는 일을 떠올리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곤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읽은 책에서 그런 불안감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 빌 모이어스와 세계적인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의 대화였습니다. 캠벨 씨, 당신은 사람은 결점이 있기에 사랑스러워진다라고 했는데 언뜻 보면 잘 와닿지 않는군요. 아이들은 툭하면 넘어지고 작은 체구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큰 머리를 달고 있죠. 하지만 그런 점이 오히려 아이들을 더욱 귀엽고 사랑스럽게 만듭니다. 이와 비슷하게 강아지 중에도 이상한 생김새나 신체 비율을 가지고도 많은 사랑을 받는 견종이 있죠. 이들 모두 불완전함으로 귀여운 것입니다. 즉, 완벽한 인간은 사랑받기 어렵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모이어스 씨. 그런 존재는 인간답지 않을 테니까요. 인간의 배꼽처럼 불완전한 약간의 흠, 바로 그것이 인간성입니다. 그게 인간을 초자연적인 존재도 불로불사의 존재도 아닌 인간다운 존재로 만들죠. 우리는 바로 그런 점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프 캠벨, 빌 모이어스, 신화의 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눈이 번쩍 뜨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사랑스럽다라고 느끼는 대상은 분명 불완전한 존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은 만화 톰과 제리를 떠올려 봅시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고양이 톰과 생쥐 제리는 결코 완벽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시종일관 넘어지고 부딪히고 깔리고 망가지는 그들의 모습은 완벽하기는커녕 아주 우스꽝스럽죠. 서로 골탕 먹이기 위해 깜찍한 계략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런 계획이 뜻대로 잘 풀리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도리어 제게 제가 넘어가 낭패를 당하고 도망다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토록 부족하고 불완전한 모습이야말로 이들이 오랜 시간 널리 사랑받아온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일상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는
아주 유능하고 명석한 상사가 있었습니다. 맡은 일마다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다른 사람의 실수까지도 너끈히 해결해주는 모습에 저와 제 동료들 모두 그분을 존경에 마지 않았지만 어쩐지 쉽게 말을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불편했달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상사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변변한 대화 없이 어색하게 밥을 먹던 도중 저는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닭튀김을 집어먹는 그분의 젓가락질이 정말 이상하다는 사실을요. 마치 젓가락질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의 손길 같았습니다. 털이 부숭부숭 자라 있었다는 것만 빼면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완벽하게만 보였던 상사가 달리 보였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 후로 저는 그 상사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말을 걸 수 있었고 회사에 다니는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이처럼 부족함이 있고 비웃음거리나 흉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미 넘치는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죠. 마치 입술 사이로 살짝 드러나는 덧니가 미소를 더욱 귀엽게 만들어주듯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결함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결함 때문에 당신을 더욱 사랑스럽게 느낄지도 모르니까요. 완벽한 사람은 오히려 매력이 없다. 살을 빼면 인기가 많아질지도 몰라. 성격이 밝아지면 친구가 많아질지도 몰라. 일을 잘하면 모두가 좋아해 줄지도 몰라. 사랑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난 사람들이랑 부대끼는 게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잘 들여다보면 자신과 잘 맞고 친밀한 사람들에게는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능력이나 자랑거리를 가지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히려 사람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하는 것,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랑받는다라고 말하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미키마우스가 비율 좋은 구둥신 몸매의 날렵한 콧날, 잘 빠진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디즈니랜드의 마스코트가 될 수 있었을까요? 똑똑하고 논리정연한 톰과 제리는 또 어떻고요? 완벽한 존재는 존경받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존재는 사랑받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갈구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처럼 부족한 존재를 사랑하게 됩니다. 두 마음 모두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쪽만을 바라보며 자신을 채찍질하지 말길 바랍니다. 편견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우리는 늘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사고를 프레임에 가두지 말 것. 어느 날 카페에 있던 저는 한 무리의 손님들이 큰 소리로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이가 요즘 통 무신경해. 전에는 된다고 했으면서 그렇게 말하다니 기가 막혀. 그들의 대화는 대부분 불평불만과 푸념이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한탄, 연애 상대가 보여준 행동에 관한 불만,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운조차 따라주지 않는 인생에 대한 불평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렇게 한참 푸념을 늘어놓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죠.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투덜거리다 보면 우리의 의식은 부정적인 방향에 신경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도 불평할 거리들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컨대 연인이 약속 시간에 늦어 불만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입에 담고 나면 다음에 연인을 만날 때도 과연 이 사람이 오늘도 늦을 것인가 라는 생각에만 정신이 팔리게 됩니다. 그러다 정말로 상대가 지각을 하면 자연스레 역시 오늘도 늦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늦지 않는다 해도 용케도 오늘은 늦지 않았군 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를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 같은 연애의 진정한 기쁨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죠. 사고 능력이 지각하느냐, 지각하지 않느냐라는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다른 곳도 아닌 꿈과 환상의 나라 디즈니랜드에서였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발견한 비밀. 어릴 때 이후 10년 만에 디즈니랜드에 갔을 때 일입니다. 제 기억 속에 디즈니랜드는 알록달록한 장식으로 가득하고 신나는 음악이 흐르며 모든 사람이 밝게 웃고 있는 환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냉정한 눈으로 바라본 디즈니랜드는 10년 전의 기억과 많이 다르더군요.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오는 길에 저는 문득 대기줄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궂은 날씨에 힘들게 놀이기구 순서를 기다리던 사람, 이미 지친 듯 바닥에 주저앉아 버린 가족, 줄을 서 있던 사람 중 적어도 3분의 1은 피곤함에 찌들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눈에 띄자 저는 호기심이 발동해 이 놀이공원에 피곤해하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일부러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놀이기구에 정신이 팔려 보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죠. 말다툼을 하고 있는 커플도 있었고, 아이들까지 데려왔으면서 빨리 집에 돌아가자고 옥신각신하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여기저기서 짜증난 얼굴의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디즈니랜드가 이렇게나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곳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모습은 오히려 그 반대였죠. 분명 이곳은 미키마우스를 보며 기뻐하는 어린이들, 신데렐라 성을 보며 감탄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과연 디즈니랜드는 꿈과 환상의 나라일까요? 아니면 피로와 짜증의 나라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세상 일은 100% 좋지만도 않고 100% 나쁘지만도 않다고들 하죠. 모든 일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이라는 양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현실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디즈니랜드도 그렇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꿈과 환상의 나라이기도 하고, 심통난 사람들로 가득한 피로와 짜증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때 그런 양면적인 현실의 어떤 면을 바라볼지 결정했던 것, 바로 저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제가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웠을 때는 짜증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고, 일부러 짜증난 사람들을 찾아보았을 땐 즐거운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죠. 제 신경이 다른 쪽에 쏠려 있었으니까요. 요컨대 우리는 자신이 처한 현실의 부정적인 측면을 없애버리지는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현실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중 어느 쪽을 바라볼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부정적인 생각이 유용할 때도 있죠.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고민을 증폭시킨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만약 고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다면 잠시 현실의 긍정적인 면을 향해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푸념만 늘어놓게 되는 당신의 인생도 어쩌면 꿈과 환상으로 가득한 디즈니랜드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걱정은 마음의 감기다. 당신은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 참고 있는 것이다. 말했다시피 전문가로부터 마음의 병을 진단받는 것은 아니지만 병인지 아닌지 모를 경계선에 서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정말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하루하루 괴로움을 억누르며 살아가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큰 고민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도 이 정도면 사는데 큰 고민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밖으로 티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울한 기분이 만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딱히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결코 기분이 좋다고도 말할 수 없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 정도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는 절대로 얕보아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고민으로 인해 회사에 못 가게 되거나 오랫동안 외출도 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힌 사람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권유합니다. 또 당사자도 이런 상태라면 전문가를 만나는 편이 좋겠다라고 생각해 전문가를 찾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티가 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어떻게든 혼자서 삶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의 힘든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 역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고 고립되고 맙니다. 그 결과 티가 나지 않는 사람은 혼자서 고민을 끌어안은 채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좋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의 급성질환이 아니라 마음의 만성질환이 생기는 것이죠. 즉, 고민이 가볍다 보니 오히려 고민에게 오랫동안 괴롭힘 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힘든 상황을 참으며 상담을 받으러 가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욱 세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생각합니다. 인생을 저공비행하는 사람들에게 절세는 다음 목적지로 출발할 때 맨 처음 단숨에 높은 고도까지 날아오릅니다. 그러면 그 후로는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기만 해도 바람을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저공비행을 하게 되면 계속 날개를 퍼덕거려야 합니다. 해수면 가까이에서는 바람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이죠. 이러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맙니다. 저는 티나지 않는 사람들이 저공비행을 하는 철새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아직 물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날고 있는 고도가 낮기 때문에 항상 강한 바람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힘이 다 빠져버리기 전에 서둘러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고민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쨌든 하루하루 살아가고는 있잖아. 이 정도 고민은 상담받을 필요 없어 라고 간단히 일축해 버리는 것이죠. 저 역시 한때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소를 개업했을 때 일부러 고민이 없는 사람들의 고민 상담소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별거 아닌 고민이어도 당신이 힘들다면 상담받으러 오세요 라는 뜻으로 말이죠. 사소한 고민도 고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싶었다고나 할까요? 작은 병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큰 병이 되듯 사소한 고민도 방치하면 큰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지 오래됐다면 한번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만성화되고 있던 내면의 아픔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는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해결되기도 하니까요. 인식하지 못한 문제는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상대는 이길 수 없는 것처럼요. 부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 여러분이 자기 마음속의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를 향해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